안녕하세요, 홍익희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통화 정책이 세계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엔화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달러 엔 환율이 150위에서 지금 145까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죠.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7일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마이너스 기준금리 시대를 탈피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즉 가지오 총재가 국회에서 마이너스 금리 종료 시에 몇 가지 옵션이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지급준비금리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유지하거나 오버나이트 콜 금리를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단기금리를 제로로 유지할지 또는 0.1%로 올릴지, 금리를 0.25% 또는 0.5%까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올릴지는 경제와 금융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일본이 마이너스 기준금리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착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시장에 안겨줬습니다. 현재 일본의 인플레이션 추이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년 이상 3%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6년부터 마이너스 기준금리 정책을 고수했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디플레이션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까지만 해도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플레이션,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소원은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해서 인플레이션 시대로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아베노믹스로 일컬어지는 통화 팽창 정책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유지하고 있고 시중금리도 1%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YCC 정책,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이라는 것을 쓰므로써 시중에 더 이상 시중금리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일본 중앙은행이 무제한 국채를 매입해주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기준금리나 YCC 정책은 세계 통화 환경하고는 맞지 않는 정책이에요.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통화 긴축에 돌입한 지 오래되고, 즉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통화 긴축에 돌입했다는 얘기는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시중의 유동성을 거둬들임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정책인데 이것과 일본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커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상태로서는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 일본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YCC 정책도 폐기해야 된다는 그러한 당위에 몰리고 있는 거죠. 다만 그 시기가 언제냐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서 거론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엔화가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약달러 현상 때문입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 지수가 종전에 9 근처에서 지금은 103 근처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달러가 약해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유로화와 엔화가 강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달러엔 환율, 즉 엔화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두 번째는 약달러 현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엔화의 방향을 전망할 적에는 지금 바로 이 두 가지 현상, 일본이 언제 어떻게 금리를 올릴 것인지, 그리고 YCC는 언제 정도 폐기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의 달러 인덱스의 방향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엔화의 움직임을 예상하거나 전망할 수 있습니다.
자, 내년도 일본의 통화정책의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 일본의 통화정책의 두 가지 키워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준금리 인상과 10년물 국채의 YCC 폐지에 모든 초점이 이제 모이게 될 겁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보면은 시장에서는 언제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 시기가 1월설이 있고 4월설이 있고 7월설이 있었어요. 여태까지는 7월설이 대세였는데 그보다 좀 더 빨리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탈출한 건 좋았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에 들어가면서 인플레이션이 2% 내외 가능하면 2% 이하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3%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차피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일본 경기가 생각보다 좋아요. 즉 여태까지는 디플레이션 상황이라 개인들이 소비를 미뤄왔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들어가면서 개인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일본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맞게 되니까 일본 기업들이 정말 30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을 크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임금 인상률이 평균 한 3.6%대로 올라갔습니다. 즉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렇게 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가면 이게 다시 시중의 유동성을 늘려서 그만큼의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유동성으로 작용하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임금 인상이 올라가고 이 임금 인상은 다시 인플레이션을 높이기 때문에 일본은 이거를 통화정책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미 3%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은 기회를 놓친 셈이고 지금이라도 기준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이제 잡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이 지금 시중금리를 1%선 이하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 통제를 하는 얘기는 시중에서 1% 이상으로 오르려고 그러면 일본 국채를 무제한 사준다는 얘기거든요. 즉 무제한 사줌으로써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늘리는 건데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3%를 넘었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을 늘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YCC 정책도 폐기를 해야 되는데 언제 폐기할지가 이제 초점으로 떠오르는 거죠. 지난 10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일본 중앙은행은 앞으로 금리가 상한선인 1%를 일정 수준 넘었더라도 그거를 용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여태까지는 0.25%, 0.5%, 1%로 후퇴하면서 그걸 철통같이 지켰는데 이제는 1%를 넘어서도 그걸 용인하겠다는 얘기는 외국의 헤지펀드들이 이 일본 YCC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를 막 치고 올라오는 그러한 공매도가 심했었는데 일본은행이 이렇게 밝힘으로써 한마디로 헤지펀드들의 힘을 빼놨어요. 이제는 쉽게 1%를 넘어도 일본은행이 심하게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간 헤지펀드들이 공략을 했던 그런 YCC 시장 상황에서 이제는 헤지펀드들이 먹잇감을 잊어버리고 시장에서 철수한 그런 위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1%까지 치솟았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은 한 0.7% 정도에서 지금 안정되고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현상은 그간 이렇게 일본의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를 계속 사들이다 보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일본 국채는 50% 비중을 넘어서 지금은 한 70%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10년물은 지난 2022년에 109%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 정부가 발행한 게 100%인데 100%를 넘어서 109%를 일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매도 물량이 많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10년물 국채는 이제는 대부분
일본 중앙은행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는 이렇게 그 이자를 관치해서 묶는, 즉 YCC 같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돼야지, 그간 일본이 인플레이션에서 탈출하겠다는 일념으로 무리하게 통화정책, 팽창정책을 강행했었는데, 이제는 시대적 상황이, 그리고 세계의 금융 시장 현황이 그러한 통화팽창정책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통화팽창정책으로 인해서 통화 긴축을 쓰고 있는 미국과의 금리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러한 괴리 상황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해외로 너무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괴리나 불협화음이 일본 금융시장에도 번지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이거를 정상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에는 일본의 기준금리가 이제는 플러스로 인정이 되고 10년물 국채 YCC가 폐지될 걸로 보이는데, 과연 그 시기가 언제냐가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의 금리가 인상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투자자 여러분들한테는 엔화 투자에 이제 호기가 도래하는 겁니다. 지금도 일본 152엔에서 지금 145엔까지 떨어졌잖아요. 이러한 떨어지면서 그 엔투자에서 수익을 보신 투자자분들이 이제 많이 계실 텐데, 앞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되거나 YCC가 폐지되면 지금보다도 엔화는 훨씬 강세로 가게 될 겁니다. 이런 걸 틈타서 일부 발빠른 투자자분들은 엔화 투자하고 미국 국채 투자하고 결합한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일본 주식시장에는 블랙록이 발행한 ETF, ICAG라고 해서 미국 국채와 엔화를 결합한 ETF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ETF가 이번 12월 달에 한국 주식시장에도 상장됩니다. 아마 참고로 엔투자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 같고요. 일본의 금리가 인상된다면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하고의 금리 격차가 컸기 때문에 일본에서 일본 엔화 자금이 정말 많이 유출됐습니다. 즉 유출됐다는 것보다는 이거를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그러는데, 즉 이자가 낮은 나라의 통화는 이자가 높은 나라의 통화로 자금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즉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내지 높아야 1%의 예금이자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본 자산을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들어가면 아시다시피 국채금리만 해도 5% 내고, 다른 주식이나 부동산 또 그간 유동성 확대로 인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금리차가 크면 클수록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해외로 많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보유한 해외자산 총액이 자그마치 9조 9,900억 달러입니다. 즉 10조 달러인데, 10조 달러라는 건 어느 정도 많은 돈이냐, 미국 연준이 발행한 본원통화 발행이 지금 8조 9천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 10조 달러라는 거, 연준이 발행한 본원통화 발행액보다도 그만큼 일본이 보유한 해외 자산이 지금 엄청나게 많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걸 금융 부분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지난해 말에 세계 금융 대외 자산의 순위는 일본이 세계 1위인데 금융 자산만 해외에 나가 있는 게 3조 1,600억 달러입니다. 지금 엄청난 엔화 자금이 해외의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 엔화 자금은 미국 GDP의 자그마치 7.3% 정도 됩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GDP의 7.5%가 엔화 자금이 들어와 있고, 오스트레일리아가 8.3%, 네덜란드가 9.5% 등 이렇게 선진국의 그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엔화 자금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일본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엔캐리 자금이 일본으로 회귀한다는 얘기는
이게 해당국의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세계 자산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이 보유한 해외 자산 총액 10조 달러 중에서 해외 채권과 증시에 투자된 자본만 일본 엔화로 531조 엔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점진적으로 낮게 올리면은 크게 요동치지 않겠지만 어떤 돌발 변수가 생겨서 벼랑간 엔화 환율을 급격히 방어해야 한다거나 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하기 시작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급격하게 일본으로 회귀하면서 세계 자산시장의 요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본의 금리 인상 속도 또 그게 미치는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 시장에 대한 공급 압박 이런 것들의 추이를 세밀히 관찰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